이 집에서 나가요. 시어머니가 그 말을 처음 했던 날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번도 넘게 들었던 그 말이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먼저 사라진 건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짐도 인사도 말 한마디도 없이 새벽 5시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기고 서연은 그날 아침 거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발밑은 차갑고 공기는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조용한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냄비 끓는 소리도 시어머니 기침 소리도 시누이가 방문 쾅 닫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먼지와 햇살과 정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집 안을 걸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시누이 방 문을 열었습니다. 옷걸이만 달랑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책상 위에는 서랍 하나가 반쯤 열린 채로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번 달부터 짐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남편이 전화를 방 안에서만 받기 시작했다는 걸, 시어머니가 서연의 눈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도망갔다는 것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텅 빈 집 앞에 서니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릎 아래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릇 하나, 수저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들도 같이 가져간 겁니다. 서연이 직접 고른 냄비도 10년 동안 써온 도마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싱크대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매끄러운 대리석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은 이렇게 환한데 집안은 왜 이렇게 어둡게 느껴지는지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은 것들을 챙겨 나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빚도 집도 사람도 전부 사라진 곳이었으니까요. 서연은 구석에 세워둔 종이 박스를 꺼냈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남아있던 수건 1장, 베란다 선반에 놓인 화분 2개, 창고 안에 밀어 넣어두었던 겨울 이불, 무릎을 구부리고 박스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을 손으로 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깨끗하게 닦고 나가려고. 그런 여자였습니다. 서연은. 열받아도 청소는 하고 나가는 사람. 욕을 먹어도 설거지는 끝내고 돌아서는 사람. 그때였습니다. 손이 뭔가에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두툼한 무언가였습니다.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거실 바닥, 소파가 있던 자리 바로 옆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가려져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두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서연이 이 집에서 10년을 버텨온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 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처음으로 시댁에서 눈을 뜬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스름이 짙었고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가 가스레인지에 올라가는 쇳소리, 수도꼭지가 틀어지는 소리. 서연은 잠에서 깨자마자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복도를 나오니 부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황정욱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왔어? 빨리 와서 배워. 말이 짧았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 하나를 꺼내 서연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천이 군데군데 사가 있었습니다. 얼룩이 몇 군데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걸 받아들고 허리에 둘렀습니다. 웃으면서요. 우리 집은 원래 새벽 6시 전에 밥 다 돼야 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아침이 늦으면 안 되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아침을 혼자 다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폈습니다. 남편은 7시가 다 되어서야 내려왔습니다. 배고팠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게 첫날이었습니다. 그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던 첫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앞치마를 10년 동안 벗지 못하게 될 줄은. 시아버지 이창수만이 그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낯설지? 힘들면 말해.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눈이 조금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시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드셨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시집 온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무 꺼내고 된장 한 숟갈 뜨고 멸치 육수 붓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이웃집 불빛 하나가 창문 너머로 깜빡였습니다. 부엌 형광등이 오래된 것처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된장 냄새가 천장까지 퍼져 올라갔습니다. 발 뒤꿈치가 찼습니다. 슬리퍼를 신어도 부엌 바닥은 언제나 서늘했습니다. 서연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미 발이 둔해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6시가 되기 전에 밥상이 차려져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황정옥의 규칙이었습니다.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이 너무 짜.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싱겁다고 했습니다. 그제는 식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가져갔습니다. 다시 끓여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신문을 폈습니다. 서연은 냄비를 다시 불에 올렸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습니다. 남편 이준혁은 아침마다 늦게 내려왔습니다. 9시가 넘어서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린 밥상을 앉아서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왜 요즘 반찬이 이래?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드시기 편한 걸로 했어요. 준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누이 이지연은 오전 10시쯤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언니 커피.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서연은 커피 머신 앞으로 갔습니다. 캡슐을 끼우고 컵을 놓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커피 내려지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베란다에 누군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흰 수건들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언니 다 됐어?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들고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점심을 혼자 먹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서서 식탁은 지연이 노트북을 펼쳐 쓰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앉기가 불편했습니다. 오후에는 청소였습니다. 안방, 거실, 화장실, 베란다. 서연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셨습니다. 지연은 낮잠을 잤습니다. 걸레를 짜면서 손등에 물이 튀었습니다. 물이 찼습니다. 차갑고 시린 느낌이 손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손을 한번 털고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부엌이었습니다. 5시에 시작해서 7시에 밥상을 냈습니다. 먹고 나면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10시가 넘었습니다. 그게 하루였습니다. 그 하루가 3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갈비찜이었습니다. 서연이 오전부터 손질해서 2시간을 끓인 것이었습니다. 고기가 뼈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만큼 푹 익어 있었습니다. 간도 맞았습니다. 서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고기 한 점을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잠깐 씹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대로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집 레시피가 이래? 고기가 이렇게 물러? 지연이 핸드폰에서 눈도 안 떼고 말했습니다. 엄마 맛없으면 그냥 시켜 먹지. 그 말이 서연을 향한 건지 시어머니를 향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준혁은 고기를 2점 집어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국자를 들고 국을 떴습니다. 시아버지 그릇에 먼저 국을 채웠습니다. 시아버지 이창수는 조용히 받았습니다. 잘 됐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해봐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낮아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와서 이런 음식 해본 적도 없지?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서연의 손이 국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무도 시어머니를 막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지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서연은 국자를 천천히 냄비에 내려놨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조용하게, 들키지 않게, 맛이 없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쐐기를 박았습니다.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준혁이가 왜 이런 여자한테 잡혀 사는지. 목소리가 식탁 위에 얇게 깔렸습니다. 지연이 그제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건지. 서연은 그 웃음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입술 한쪽이 미세하게 당겼다가 돌아왔습니다. 준혁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2마디였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찬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차가움 속에 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식탁에서 다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어물어물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지연이 또 킥킥거리는 소리도.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닦았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움직이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가로등 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빛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왔다는 말이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잣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게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대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언제쯤 나가서 살 수 있어요? 아주 조용하게 밤에 둘이 있을 때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형편이 안 돼.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준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왜 여기 있기 싫어? 목소리에 뾰족한 게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뾰족한 걸 받아서 뾰족하게 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힘든 거. 근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잖아. 우리가 나가면 누가 모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들이 귀를 지나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몸이 안 좋은 걸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왜 항상 서연의 몫이 되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준혁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눈을 뜬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천장의 빛이 천천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혁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해줘. 내가 없을 때 더 챙겨드려.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준혁이 현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라는 말이 혀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날 오후였습니다. 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그래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그 번호를 받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녁에 준혁이 돌아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회사 동료라고 했습니다.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떴습니다. 서연은 볼 때마다 그냥 내려놨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준혁의 사업이 처음으로 흔들린 게 거래처가 하나 끊겼다는 말을 식탁에서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처음부터 말렸잖아.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답 없다. 준혁은 밥을 먹으며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계산을 해봤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이번 달 관리비, 다음 달 보험료,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줄을 섰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줄을 천천히 지워나갔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아직은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아버지 이창수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에서도 조용했고 거실에서도 조용했습니다. TV를 크게 틀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을 세우면 시아버지는 신문을 폈습니다. 지연이 서연에게 함부로 굴면 시아버지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막지 않는다는 것과 모른다는 건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서재에 차를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찻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돌아서려는데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앉아요. 서연이 멈췄습니다.
괜찮으세요? 앉으라고.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은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재는 따뜻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낡은 책등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조용히 째깍거렸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힘들지? 서연은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입이 혼자서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오래, 거짓말. 딱 두 글자였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나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으로 그 온기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막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닌데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그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서 창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반사될 뿐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미안해.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면서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가 돌아왔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연은 서재에 차를 가져다 드리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때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집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연이 본격적으로 달라진 건 결혼 7년 차 무렵이었습니다. 원래도 서연에게 살갑지 않았지만 그때부터는 아예 숨기질 않았습니다. 그날도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세미로 냄비 바닥을 문지르는 소리가 부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과자 봉지를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언니.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는 친정에 가끔 가? 요즘도?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가끔 가죠. 얼마나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지연이 과자를 씹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가도 돼? 여기 일은 다 하고 가는 거야? 목소리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일 다 하고 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높이도 낮이도 없었습니다. 지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말하는 태도야? 어머니한테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 서연은 잠깐 지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싱크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서연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지연이 의자를 뒤로 빼며 일어났습니다. 진짜 어이없어. 중얼거리듯 말하고 부엌을 나갔습니다. 과자 봉지는 식탁 위에 그대로 남겨두고 갔습니다. 서연은 그걸 집어서 냉장고 위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연이 그런 말을 꺼낸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 얘기를 유독 건드렸습니다.
마치 서연에게 가야 할 곳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며칠 뒤였습니다. 지연이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거실에서 수다를 떨다가 서연이 주방에 있는 걸 보고 말했습니다. 저 언니야, 오빠 와이프.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 여기 눌러 사는 거야. 그 말이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서연은 듣지 못한 척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눈을 감고 그 차가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잠깐이면 충분했습니다. 눈을 뜨고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저녁 재료를 꺼내서 도마 위에 놓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썰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거실에서 지연과 친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칼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제 시간에 나왔습니다. 반찬은 4가지였습니다. 국은 뜨거웠습니다.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게 서연에게는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서연이 눈치챈 건 8년차 가을이었습니다. 준혁이 밤마다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거래처 술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부엌 불을 끄고 나오다가 봤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예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사 서류야. 이 시간에? 응. 서연은 잠깐 준혁의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혁 씨, 응.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준혁이 서류 봉투를 소파 쿠션 옆으로 밀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봤습니다. 없어. 왜?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열어봤자 나올 것들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세탁기를 돌리려고 준혁 바지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식당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준혁이 거래처 술자리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식당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분위기 있는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2인 코스 메뉴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영수증을 다시 접었습니다. 세탁기에 바지를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연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팔짱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서연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한 달 뒤였습니다. 준혁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다가 서연이 들어오자 끊었습니다. 서연은 못 본 척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 하나 맡았어. 야근이 많을 것 같아. 서연은 컵을 내려놓고 준혁을 봤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로 충분했습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달보다 줄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덮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른 건 시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던 그 손. 서연은 그 기억을 붙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진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을 가다가 복도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제일 먼저 발견했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119에 전화하면서 등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왔을 때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은 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출근한 뒤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혈관 쪽 문제라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은 아니지만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접수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나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못 있어. 서연 씨가 있어줘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지연에게 연락했더니 문자로 답장이 왔습니다. 나 오늘 약속 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채웠습니다. 가방 안에서 보온 도시락이 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시아버지 드리려고 싸왔던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의 손등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관을 타고 약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손등 위로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왔어.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곧 올 거예요. 시아버지는 그 말을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서연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준혁이 저녁에 잠깐 왔다가 전화를 받으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기지개를 켰습니다. 매점에서 따뜻한 음료 하나를 샀습니다. 자판기 앞에 서서 처음으로 혼자 뭔가를 마셨습니다. 종이컵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밤 복도는 낮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연은 컵을 두 손으로 쥐고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뒤편 주차장에 불빛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차들, 각자의 사람들, 각자의 사연들. 서연은 그 빛들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그냥 빛만 봤습니다. 이번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다른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 불은 꺼져 있었고 침대 머리맡 작은 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건물 불빛들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시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장을 보다가 서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안 갔어? 네. 집에 가야지.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시아버지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딘가 먼 병실에서 TV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아버지. 알아. 몸이 아는 거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있어. 미리 해둬야 할 것 같아서.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이 작은 등불을 받아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게 있어. 건물 몇 채, 이 집. 정욱이 몰라. 준혁이도 몰라. 나 혼자 관리해 왔어.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한테 주려고.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 시아버지가 그 단어를 한 번 되뇌었습니다. 씁쓸한 소리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서연 씨한테 한 거 나 다 봤어. 10년 동안 밥하고 청소하고 병간호하고 그러면서 뭘 받았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가면 안 되겠더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단단했던 사람이. 서연은 시아버지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알아. 괜찮은 거 알아. 근데 괜찮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 말에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꼭. 시아버지가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변호사 친구한테 다 맡겨뒀어. 내가 없어지면 알아서 될 거야. 서연 씨는 그냥 살아. 잘. 그 말이 마지막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시아버지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창밖 불빛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시아버지는 그로부터 2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봄이 시작되려는 즈음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장례는 사흘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흘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음식 준비, 손님 접대, 빈소 정리.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문상객들이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지연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준혁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이 영정사진 앞에 혼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눈이 지금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병실에서 나눴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서연 씨는 그냥 살아. 잘. 코끝이 찡했습니다. 한번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아직 조화 화환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치워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연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쪽을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재산 어떻게 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해 봐야지. 이 집은 당연히 우리 거잖아. 그렇겠지. 서연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장례 음식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상태를 확인하고 보관 용기에 나눠 담았습니다. 손이 바쁘면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준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연 옆에 서더니 냉장고를 들여다봤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아요. 준혁이 잠깐 서연을 봤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가장 힘든 날에 들은 말이 그게 다였습니다. 서연은 용기 뚜껑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용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조화화하는 그날 저녁 서연이 혼자 내다버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꽃잎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그걸 밟고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아닌 마당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역광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그늘에 가려져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계속 있을 건지 묻는 거잖아요. 준혁이랑 사는 거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잖아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예요. 아버지 없이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그 말이 마당 위로 퍼졌습니다.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준혁이도 동의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걸 왜 당신이 물어요? 서연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역광 속에서도 시어머니의 눈빛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뭔가 준비가 된 표정이었습니다.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나가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을 골랐습니다. 알아서 정리하라는 거지. 알아서 정리하라는 말이 나가라는 말과 어떻게 다른지 서연은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현관에서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햇살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이 너무 파래서 눈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을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던데요. 준혁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독립할 때 됐잖아. 어디로요? 그건 좀 알아봐야지. 알아봐야지 라는 말이 그 말이 얼마나 텅 빈 말인지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개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내일 또 꺼내야 할 걸 알면서도 그날만큼은 넣어두고 싶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낸 건 그로부터 보름 뒤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연이 자려고 누웠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스탠드만 눌렀습니다. 그리고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서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준혁이 바닥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끝으로 밀었습니다. 서연 쪽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왔습니다. 열어봐.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집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읽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채무 확인서였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위가 억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 빚이에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요? 3년 됐어. 3년.
서연은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과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겹쳤습니다. 거래처 술자리, 야근, 2인 코스 레스토랑 영수증, 모든 게 한꺼번에 연결됐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채권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정리해야 해. 서연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해외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랑 지연이랑. 빨리. 그 말이 방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요. 준혁이 처음으로 서연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다 다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 씨는 여기 남아야 할 것 같아. 채권자들 오면 대응해줘야 하니까.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미안해. 두 글자였습니다. 10년에 대한 사과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한 장씩 봉투 뚜껑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준혁 쪽으로 알겠어요. 그 말만 했습니다. 준혁이 봉투를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은 스탠드를 껐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어둠 속에 눈을 뜬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규칙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날이 온 건 그로부터 열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서연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였습니다. 복도에서 캐리어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딱딱한 바닥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캐리어 3개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것, 지연 것, 준혁 것. 시어머니가 코트를 입으며 나왔습니다. 서연을 보고 멈췄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고했어요. 10년에 대한 작별이었습니다. 지연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현관 불빛이 켜졌습니다. 캐리어 끌리는 소리가 계단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끈을 묶는 동안 한 번도 서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거실 끝에 서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집안에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현관 불빛이 자동으로 꺼졌습니다. 어둠이 현관을 채웠습니다. 계단에서 캐리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층마다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조차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나올 만큼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새벽 4시의 집은 이렇게 추운 곳이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떨렸습니다. 서연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 바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거실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거울 속 얼굴을 봤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커피 한 잔을 끓였습니다. 누가 마실 거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끓이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멈췄습니다. 소파가 없었습니다. 준혁이 가져간 것인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반 위 액자들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끼던 도자기 화병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실 가운데 서서 그 빈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먼지들이 햇살 안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이 거실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던 발소리, 시어머니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깨던 아침, 지연의 이어폰 음악이 새어나오던 밤, 준혁이 늦게 들어오던 현관 소리, 다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끝이 살짝 데었습니다. 그 통증이 오히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분홍빛이 조심스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피우지 못했던 그 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에 손바닥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바닥을 식혔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돌려주고 그렇게 끝내야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손을 창에서 뗐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유리 위에 흐릿하게 남았습니다. 잠깐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짐을 정리하러. 짐 정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것은 많지 않았으니까요. 옷 몇 벌, 책 몇 권, 화장대 위 물건들, 박스 2개면 충분했습니다. 10년이 박스 2개였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서연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닦아두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서랍에서 행주를 꺼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을 적셨습니다. 꽉 찼습니다. 싱크대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기를 닦아내면 대리석이 윤이 났습니다. 서연의 손이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모서리, 배수구 주변, 수도꼭지 밑동, 선반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선반이었습니다. 그래도 닦았습니다. 먼지가 행주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기름때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힘을 줘서 문질렀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행주가 지나간 자리마다 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닦았습니다. 이 부엌에서 몇 번이나 울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그릇을 집어 던지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나가고 싶었는지 다 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밥을 안 쳤습니다. 이 부엌이 싫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은
이 차갑고 텅 빈 부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느려졌습니다. 행주가 싱크대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싱크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세제 냄새, 물 냄새, 오래된 배수구 냄새, 이 냄새를 맡으며 10년을 살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 벚꽃이 바람에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꽃잎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행주를 마저 헹궜습니다.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넣었습니다. 부엌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서연은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서연은 박스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을 한번 쓸어두려고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파가 있던 자리까지 왔습니다. 소파가 없어지고 나니 바닥이 두 가지 색이었습니다. 소파에 가려졌던 자리는 더 밝았습니다. 햇빛을 받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그 경계를 넘어갔습니다. 소파 밑이었던 공간으로 그때였습니다.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두툼한 무언가였습니다. 종이 같기도 하고 가죽 같기도 했습니다.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어포 크기보다 조금 컸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두 마디는 됐습니다. 모서리가 약간 눌려 있었습니다. 소파 다리에 오래 눌렸던 자국이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두고 간 걸까요? 시어머니였을까요? 준혁이었을까요? 아니면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봉투 앞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수신인도 없었습니다. 뒷면을 봤습니다.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뜯지 않은 테이프였습니다. 서연은 손끝으로 테이프 끝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렸습니다. 서연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원 등기소, 부동산 등기 이전 완료, 소유자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연.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그 이름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였습니다. 전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윤서연. 봉투가 손 안에서 떨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먼저 내려앉고 그 다음 몸이 따라갔습니다. 서류들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하나씩 나란히 놓았습니다. 햇살이 서류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이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이 아파트였습니다. 소유자란의 윤서연. 두 번째 서류였습니다. 다른 주소였습니다.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소유자란의 윤서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부 달랐습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건물. 그리고 전부 같았습니다. 소유자란, 윤서연. 서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줄씩 등기 이전 완료 날짜를 받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하기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혼자서 전부 정리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조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하셨던 말들이 귀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게 있어. 정욱이 몰라. 준혁이도 몰라. 서연 씨한테 주려고.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위로로 들었습니다. 힘들면 하는 말이라고. 마지막을 느끼는 노인의 이야기라고.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전부 진짜였습니다. 서연은 서류 한 장을 손으로 집었습니다. 가슴 앞에 올렸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벚꽃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꽃잎을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유리에 잠깐 붙었다가 날아갔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면서 한번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재에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던 손, 거짓말이라고 했던 그 낮은 목소리.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야.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을 그 사람만 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 자국이 뺨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다시 봤습니다. 5장, 5개의 부동산, 전부 자신의 이름. 서연은 천천히 서류를 모았습니다. 한 장씩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처음으로 등이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건 서연이 나중에야 알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시아버지 이창수가 혼자 움직이기 시작한 건 서연이 병원에서 밤새 곁을 지키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더 일찍이었습니다. 서연이 시집 온 지 5년째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며느리를, 밥상에서 모욕을 받고도 고개를 숙이는 며느리를, 병간호를 혼자 하고 복도 의자에서 잠드는 며느리를,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시아버지는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였습니다. 평생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상가 하나, 오피스텔 2채, 아파트 1채, 작은 건물 하나. 이창수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떨리지 않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가족들이 듣지 못하게 부탁이 있어. 한 가지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며느리한테 주려는 건데? 이창수가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 애가 제일 오래 버텼으니까. 그리고 가장 아무것도 받지 못했으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잎 하나 없는 가지들이었습니다. 이창수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갈색 봉투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꼼꼼하게 2번, 그리고 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잠갔습니다. 서연이 언제 이 봉투를 찾게 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게 될 때가 오면 그때 서연이 이 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사람일 거라고 이창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파 옆에 두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청소를 하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을 30년 곁에서 봐왔으니까요.
아무도 몰랐지만 이창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 집에서 단 한 명, 그 사람만 알고 있었습니다. 스탠드를 껐습니다. 서재가 어두워졌습니다. 이창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두운 서재를, 서류가 들어간 서랍을,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이 처음으로 건물 앞에 선 건 봉투를 발견하고 나흘 뒤였습니다.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시아버지 친구라는 그 변호사에게 전화를 받자마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2시간을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도장이 어디에 필요한지, 명의 이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기가 완료된 것과 아직 남은 절차가 있는 것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창수 씨가 꽤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어요. 꼼꼼하게, 서연 씨가 모르게. 서연은 서류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 위에 볼펜이 쥐어졌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윤서연, 윤서연, 윤서연. 쓸 때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였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한 손에 들고 첫 번째 건물 주소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이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1층에 작은 카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2층은 학원이었습니다. 3층과 4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꼭대기까지 올려다봤습니다. 이 건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나머지 건물 주소 문자 보내드렸어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둘러보세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문자를 열었습니다. 주소가 4개 더 있었습니다. 한 번씩, 천천히, 다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2번째 건물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3번째 건물은 주택가 안쪽이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낮은 건물이었지만 넓었습니다. 걸으면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잣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햇살이 등을 밀었습니다.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건드렸습니다.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걸음이었습니다. 서연의 걸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발 아래 땅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마지막 건물 앞에 섰을 때 서연은 봉투를 가슴 앞에 꼭 안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건 서연이 봉투를 발견하고 나서 석 달 뒤였습니다. 봄이 가고 초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서연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었으니까요. 돌아온답니다. 3사람 다. 서연은 그 문자를 받고 잠깐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항 입국장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 제외하는 사람들의 소리, 공항 안내방송 소리, 시어머니가 먼저 나왔습니다. 3달 사이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져 있었고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해외에서의 3달이 편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어폰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면을 보며 걸었습니다. 준혁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캐리어가 2개였습니다.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턱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세 사람이 유리문을 나서면서 멈췄습니다. 서연이 거기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두 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으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 굳었습니다. 지연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집이. 서연이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 두 마디가 공항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시죠. 이미 약속 잡아뒀습니다. 준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3달 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설마 진짜로 다 언니 거야? 서연은 지연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먼저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뒤따라왔습니다. 10년 동안 언제나 뒤에서 따라가던 서연이 처음으로 앞에서 걸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일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수가 살아생전 모든 절차를 마쳐두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준혁이 무슨 말을 해도 바뀔 것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래 우리 거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탁자 위 서류를 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창수 씨의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실 수 있지만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서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10년 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진 자리에 처음 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받아냈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준혁이 서연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 씨.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그 말을 끝으로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건물 중 하나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앞치마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첫날 던지듯 내밀었던 그것. 군데군데 삭고 얼룩진 그것. 바람이 불었습니다. 앞치마 끝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서연은 그걸 두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건물들 위로 낮게 깔렸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차 소리, 바람 소리, 어딘가에서 아이 웃음소리. 서연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마다 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욕을 먹고, 모욕을 삼키고, 그러면서도 설거지는 끝냈습니다. 청소는 마쳤습니다. 밥상은 제 시간에 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앞치마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얼룩진 부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거칠고 낡은 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옥상 바닥에 조용하게 더 이상 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앞치마 끝이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도시를 봤습니다. 노을빛 아래 펼쳐진 건물들을,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냥 살아. 잘. 시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살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노을이 도시 위에서 천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복수를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 본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도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하지 않아서 괜찮은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해서 참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겠어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댓글로 서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